이 회계 시스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영업에 따른 재무 상태 변동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거래인데요. 그 재무 상태 변동이라는 것이 자산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부채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식하고 측정하는 거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 저기 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분계한 거를 이제 청기적 원장에 전기를 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분계 다음에 포스팅이라 해서 저 원장에 전기하는 거 분류하는 거를 사실은 여기에 이 분계에서 인식하고 측정할 때 분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포스팅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회계 보고서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새는 컴퓨터가 잘 돼 있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그 수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됩니다. 그 서울시립대학교에 세무대학원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세무대학원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한 3-4군데 되거든요. 근데 시립대학 대학원이 가장 그 권위가 있고 그 학생들 퀄리티가 높은데 거기 이제 법을 전공한 그 판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와서 그 세무를 배우는데 오늘 배우는 것까지 배워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는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저 세법 같은 것들을 배워.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것과 복식부기의 기초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에 관한 그 격언은 제 후배가 써 있는 것들에 대한 후배가 쓴 책에 있는 걸 제가 다 참고로 넣어놨는데 회계가 계산이 아니고 측정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배우는 거는 숫자를 주거든요. 근데 숫자 안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긴 한데 현물로 기부를 받았을 때 현물 기부를 어떻게 지난번에 배웠죠. 현물 기부를 어떻게 그 화폐로 환산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아니다 측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계산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수학이 필요 없이 그냥 산수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거래라는 게 나왔는데 그 회계 원리책에 나오면 처음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회계상의 거래하고 우리 상식상의 거래가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 뭐 기업도 되고 거기에 자산 부채의 그 증감이 있는 거가 거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여기 나왔든지 종업원들을 채용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거래라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로만은 아직까지 그 자산이나 부채의 증감이 안 생겼거든요. 물론 아주 고급회계에 가서는 선물한 같은 것들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겠는데 그거를 빼놓고 이런 것들은 회계에서는 자산 부채의 그 증감이 없다고 봐서 분개를 안 해요. 반대로 공통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상품 매매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거, 부동산을 인도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단체에서 뭐 화재가 났다든지, 홍수 피해를 받다든지, 그러니까 도난을 받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라고 안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단체의 그 자산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걸 나누는데 기말에 가서 우리가 못 받을 돈이 얼마인지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들 이런 것들도 자산의 그 증감이 있는 거라서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거가 거래라고 보시고, 그 외에 이렇게 이제 뭐 불이 났다든지 도난 같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들어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저 기부 현물로 기부를 받았던 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사회복지회계에서는 거의 단식부기를 해서 그 현물로 기부를 받았으면 그거는 그 현금 출납비에 안 올라가게 되는데 복식부기는 그 현물로 기부받은 것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 좀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계 순환 과정 여기 보통 얘기하는데 그 우리 앞에 거래가 있으면 그 다른 분들 다 소음시키겠습니다. 그 거래가 있으면 그걸 이제 분계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분계장에다가 올립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아주 70년대, 80년대 분계장을 했는데 요새는 우리나라 분계장 없이 전표로 했었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하게 되면 컴퓨터의 분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요거를 그 계정과목별로 이렇게 옮겨 줬거든요. 그걸 전기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 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를 전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총계장 원장에 있는 거를 일단 한 번에 팍 이렇게 모아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분계라는 걸 넣으면 정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까지 있는 거, 여기까지 회계기간의 처리 과정인데 이거를 이게 매일매일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월별로 할 수도 있고 분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하는 것들은 보통은 그 이제 이것도 일계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주계표 그다음에 월계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이 정리분기하는 거는 보통 월차 결산하면 월차 결산 때 한 번 한다든지 뭐 분기 결산할 때 그다음에 연말할 때 한 번씩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 예금 잔액 조회 유가증권 실사 제로부터 갖다 써놨는데 그 장부만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 장부가 현실이랑 맞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분류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물건 같은 것도 없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산할 때는 그 장부상의 예금 잔액이 실제 잔액이 있는지 맞는지 혹시 이제 뭐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이 장부상에 있는 거랑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여기 재고조사라고 그랬는 경우는 영리기업들의 뭐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것들 보통 잘하는 기업들은 월말마다 재고 실사를 해서 맞춥니다. 근데 조금 이게 큰 작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연말에는 꼭 해서 맞춰봐야 됩니다. 재물조사라는 것도 고정자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 한 번씩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게 오래 놔두면 장부랑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렇게 맞춰보는 게 좋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것도 뭐냐면 그 복시보기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장부상의 잔액하고 상대방에서 인식하고 있는 잔액이랑 맞는지 이걸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현실에 맞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재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부상이랑 맞춰보는 그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그 영어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분계를 영어로는 저널이라고 하거든요. 저널라이즈 이렇게 하는데 저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문의 영문 신문들 중에 저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저널이 뭐냐면 일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태리에 있는 상인들이 그 장사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뭐 일기 썼던 거 그거를
복식분기의 그 논리에 따라서 작업 정확한 월급을 저널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몇 가지 썼는데 우리는 이렇게 거래라고 얘기를 쓰고요. 거래들.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왕래라는 말 쓰고 일본은 도리익이라는 말 쓰고 영어로는 트랜잭션이 됩니다. 분기도 이제 우리는 한미일이 좀 다르고요. 한중이 다릅니다. 여기 써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하고 나서 총기정 원장에 전개하는 거를 그 포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류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총기정 원장에 있는 거를 다시 이렇게 하나의 표에다가 맞춰보는데 그게 뭐냐면 시산표라는 거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결산 수령 분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거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서 정리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가 정산표에서 비밀상태표 선입계라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마감이라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선입계하는 항목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서 재무상태표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결산 마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에서는 뭘 정하냐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개념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이렇게 조금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 자본에다가 플러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거를 마이너스 항목인 비용을 미리 넘기면 두 번째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산, 비용, 부채, 자본, 수익이 있는데 5가지를 이제 크게 나눈 건데 우선 첫 번째를 보시면 이 회계정식 5개 중에서 어느 계정으로 분류할 것인지 물론 이 안에도 더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자산에 왼쪽에 적을 거냐 오른쪽에 적을 거냐 그 다음에 금액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그 3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배울 때는 금액을 다 줄 거예요. 주는데 이제 어느 계정 과목에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적어야 되는지 이것들은 좀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정은 우선 이렇게 여기서 5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자산하고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성과표가 수익하고 비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시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 나왔지만 현금 예금, 외상 매출, 상품 배분 것들이 있고 부채는 외상 매입금, 차입금, 수익 계정에는 기부금 수익, 보조금 수익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비용 계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현금이 하나겠지만 여기는 예금 하나가 있지만 예금 통장이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이 안에 서브 어카운트가 다시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비용단체는 외상 매출은 별로 없겠지만 외상 거래 부서가 한 100개가 되면 이 안에 서브 어카운트가 100개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여기 상품만 예를 들어서 뭐죠? 신세계백화점이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한 10만 가지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10만 가지 이상으로 다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부채도 5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다시 자산 계정이 이런 거로 다 나눠지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서버 칸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식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큰 회사도 삼성전자 같이 굉장히 큰 회사들도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A4 2장 정도로 요약이 되거든요. 그게 그 밑에서 보면은 수만 군데 것이 다 잡혀서 집기가 돼서 올라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상품 같은 거 그게 롯데백화점 같으면은 거의 100만 개 이상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써머리가 돼서 상품 계정 하나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법 것을 말씀드리면 그 개정 과목을 다 세팅을 다 해놨고 거기다가 어디다 다 쓰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써놓은 것들이 하나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과목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그 사회복지법에는 지난번에 새로 만들 때는 그 관할구청에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 영리기업들은 그런 게 없고요. 그렇게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준들이만 있는데 다만 표준 과목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회계기준이나 아니면 그 여러 그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세청에서도 만든 표준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걸 보통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공유해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복식 영리기업들이 쓰는 거, 그다음에 공익법은 회계기준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들이 있는데 보시면 우선 여기 잠깐 말씀드리면 개정 과목을 이름을 봐서 그 개정 과목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들. 아까 보시면 여기 비품이라든지 여기 없지만 차량운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뭐 급료, 복리, 생비, 발등급만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임원급여, 그다음에 직원급여, 상여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급여와 임금을 해서 안에다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는 이렇게 단순성의 기준이라고 해서 보면은 그 자산부채 같은 것들은 총계 원칙이 있어서 그 저기 자산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상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정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그 영업 그러니까 기부금 수익이랑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나누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빈도가 많고 큰 것들은 아주 세분하고 빈도가 적은 것은 그 지정이 없는 한 이렇게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따라 써 있는 것이 이렇게 매년 똑같이 쓴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할 때 좀 잘 만들고 함부로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만 회계 단체를 만들게 되면 회계 규정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개정 과목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 개정이라고 좀 말씀했는데 그 설명을 못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한 말씀드렸는데 이거들은 뭐냐면 평가 개정이라고 해서 대선 충당금이나 과거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라는 항목에서 평가 개정이라는 말씀, 평가 충당금이라고도 하고 평가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보통은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수익을 다 합친 것들은 수익합계 개정이고 그다음에 비용을 다 합친 거가 비용합계 개정인데 집합손익 개정은 또 뭐냐면 연말에서 결산할 때 수익 계정하고 비용을 다 한 곳에다 몰아넣은 거를 집합손익 계정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통제 계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 10개가 있으면 100개가 있으면 총계정원장에는 보통예금 하나만 쓰고 그 안에서 다시 서브로 100개를 따로따로 갖는 거 그런 것들을 통제 계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외상 매출하는 고객이 1000개가 있으면 총계정 원장에는 하나만 쓰는데 그 밑에 서브 보조 어카운트를 1000개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합니다. 대조 계정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복식보기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상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기마다 조정해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급 비용은 뭐냐면 보험료를 냈는데 보통 차량보험이나 보험료나 아니면 건물보험료 같은 거는 연도 도중에 내면 내년 만약에 올해 7월 1일 날 보험 계약을 했으면 1년치가 나가는데 그게 내년 6월 30일 까지 거거든요. 12월 30일 결산할 때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이번 게 비용이 아니라서
보험료 개정 비용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그 50%는 자산으로 올립니다. 미리 낸 비용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상급 비용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거꾸로 그 아직까지 이번 기회 비용인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는 그 비용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선수수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미리 받았는데 그 이번 기회에 수익이 하는 것들은 그 손익계산서의 수익 과목에서 차감을 해서 부채로 잡습니다. 미수수익은 뭐냐면 그 수익 잡을 건데 아직 잡히지 않은 걸 잡습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거가 그 은행 정기적 금액 이자 같은 것들은 그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나왔는데 아까 여기서 어느 계정에 할 것인지 어느 쪽에 할 것인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있는 거래 판례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우선 여기 보시면 자산 나왔고 부채가 나왔고 자본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비용이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가 수익의 증가, 수익의 감소가 있고요. 또 하나가 비용의 증가, 비용의 감소. 그래서 10가지가 되는데 비용의 감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만 보통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은 거가 뭐냐면 여기 표현을 그렇지만 이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하고 자산의 증가하고 수익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하고 비용의 발생 이게가 많고요. 비교적 드물게 생각하는 거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가서 사례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현금 100만 원 기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현금 예금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하고요. 기부금 수익 100만 원이 증가돼서 이런 분기가 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급여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했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비용이라는 급여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선 거래 판례서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여기는 보통 이것도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거 우리가 계속 썼는데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왼쪽 금액 합계하고 오른쪽 금액의 합계가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그런 면에서는 차변하고 오른쪽하고 왼쪽에 금액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변 금액이 합쳐되고 차변 합계 금액이 합쳐되는데 여기 대차 평균의 원리나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 이중성은 뭐냐면 보통 당시법에서는 현금의 증가만 적는데 복시법에서는 현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부금 수익이라는 것도 적어서 2번 적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급여를 지급하면 현금의 마이너스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급여라는 계정 과목도 다 별도로 적는다. 이게 거래 이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얘기를 한 거 보면은 현금 거래하고 대체 거래가 있는데 현금은 뭐냐면 현금이 실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 현금 거래를 예금 거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입금 거래하고 출금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 거래는 뭐냐면 현금 없이 장부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거 뭐냐면 현물 기부를 받았으면 그 현금이 없이 그냥 기부금 수익하고 어떤 자산이 생길 거거든요. 또 하나는 대체거래 대표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가 감가상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금 거래가 아니라 기말에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고 감가상각 요금만 계산하거든요. 그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건 얘기하고요. 일부 입금, 일부 대출금은 뭐냐면 현금 거래인데 일부가 대체된 거래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거래라는 거가 있는데 그 복합 거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일부 입금 그 대체 거래, 일부 출금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하나만 나가도 그러니까 1대1로 된 걸 단순 거래라고 그러는데 출장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만 원이 감소했고요. 이거는 여기교통비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한 거가 되고요. 그 여기 보시면 복합거래가 여기랑 비슷한 건데 그 차입금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했으면 여기 보시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100만 원이 그 감소했고요. 이쪽은 뭐냐면 그 차입금 잡동이라고 하는 부채가 그 1,000만 원이 감소했고 이자 비용 100만 원이 감소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정감이 두 개가 났다는 것을 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일부 입금, 일부 출금이랑은 좀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정 감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환 거래가 뭐냐면 그 꼭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산 부채 자본만 증감해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책임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 나가고 상품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교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현금으로 상품 100만 원을 거래를 했으면 그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손해거래는 생기지 않고 재무상태표 기준감하고 왔다 갔다 한 거, 그거를 교환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손해거래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급여를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100만 원을 감소했고,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해서, 그 비용이 발생한 거래고요. 이거는 현금이 안 나간 건데, 100만 원을 미지급을 계산을 하게 되면,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가 1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이거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 다시 혼합거래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에 그 자본거래하고 손해거래가 있는데 그 비영리법인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영리법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냥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것들은 손익거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법인은 자본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본거래가 없는 게 원래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좀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나라 기본자산회계처리는 자본거래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저는 반대인데 이렇게 자본거래, 손익거래 구분하는 것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부거래, 외부거래라고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랑 거래하는 것,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지급한다든지 뭐 통신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장비 지급하는 다 외부 거래고요. 내부 거래는 뭐냐면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상품 도난이라든지 뭐 분실된 거 인식하는 거 그런 것들을 내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좀 들어갔는데 지금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입금 전표는 이렇게 빨간색이고 출금 전표는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는 거의 안 쓰고요. 그냥 회계 전표 같은 거를 많이 씁니다. 대체 전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차변하고 대변하고 같이 나오는 것들이어서 요새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면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입금전표, 출금전표는 별로 안 쓰고 보통 이렇게 대체전표를 많이 씁니다. 분계장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 저기 수작업할 때는 거의 안 쓰고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가 그 입력을 분계를 입력하게 되면 그 이렇게 일자별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현금이 10만 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이거 대변의 매출채권이 10만 원을 감소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서대문 카메라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그 현금이 5천만 원이 나갔는데 런치 블록이로부터 소모품비를 구입한 거. 세 번째 거는 뭐냐면 그 캐논이라고 하는 부터 카메라를 5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를 재고자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50만 원이 증가한 거고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한 거. 그리고는 그 대체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1월 4일자는 뭐냐면 다시 이거랑 비슷해서 볼때문 카메라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거고 현금이 20만 원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총계적 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된 거를 이런 계정 과목별로 따로 그렇게 갖다가 적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별로 하는 게 뭐냐면 계정별로 증가 감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인데 여기는 좀 그냥 일개표라고 되어 있는데 4월 25일자에 증가한 금액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월 20일 날도 뭐 5만 원 증가한 거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가 증가하고 감소가 이렇게 되고요. 회계에서는 원래 장부가 이렇게 생겼는데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T폼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T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1월 5일날 현금이 70만 원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요. 여기 그래서 잔액이 70만 원이라는 얘기고 비품이라는 거는 여기 이쪽에 비품을 요거는 1월 7일 날 비품을 8만 원어치를 미직으로 산 거를 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래서 비품 계정 과목이 기말로에서 잔액이 8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매출 채권은 여기 1월 25일 날 10만 원 증가한 거하고 여기 날짜는 안 써 있지만 회수한 거가 있어서 잔액이 5만 원이다 이렇게 한 것들을 T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총계정 원장 앞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냥 예시를 한 것들이고요. 보조 원장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매출처 원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보조배라고 할 수 있는데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총계정 원장에는 그냥 외상 매출금 하나만 있는데 밑에다가 1000개 거를 이렇게 다시 나눠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조 원장이라는 거가 이렇게 거래가 많은 것들, 상품, 그다음에 당좌예금이나 보통 예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따라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조 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정기입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여기서 여기 현금이 증가한 거고 이거는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건데 보시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 자산의 증가 감소는 그냥 잘 알아요. 현금이 증가한 거는 왼쪽에 쓰고 현금이 감소한 거는 오른쪽에 쓰는 건 거의 다 위에 이 부채하고 자본이 보면은 증가하고 감소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오른쪽에 쓰고 자본의 증가도 오른쪽에 쓰거든요. 감소기표 써서
그것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회계 등식에서 자산 이퀄 플러스 부채 자본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긴 거고요. 그거는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 비용의 증가는 여기다 적고 그 왼쪽에 적고요. 수익의 증가는 오른쪽에 적습니다. 그래서 그 시산표를 만들고 때 선입계산서를 보면은 수익은 오른쪽에 잡히고 그다음에 비용은 왼쪽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재무상태표 자산은 잔액은 이쪽에 생기고 부채와 자본은 그 오른쪽에 잔액이 생기거든요. 시산표라고 하는 것은 그 여기 있는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시산표는 보시면 그 계정자금 자산의 잔액들은 왼쪽에 생기고요. 비용의 잔액도 왼쪽에 생기고 부채 자본하고 수익은 오른쪽에 생깁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합계가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것하고 또 하나 자산 계정 과목인데 여기가 그 잔액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왔으면 좀 잘못된 거거든요. 부채 자본도 잔액이 오른쪽 잔액이 아니라 왼쪽 잔액이 나왔으면 좀 잘못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제 지금은 컴퓨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그 이제 이쪽 포스팅을 할 때 다른 계정 감독을 잘못 포스팅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단표를 만들고 나서 이걸 이렇게 쪼개게 되면 위에 있는 재무상태표랑 밑에 있는 손익계획을 쪼개면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획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시단표 기능이고 시단표는 이렇게 학계장의 시단표를 해서 차변학교, 재변학교를 다 보여주는 것하고 아니면 잔액만 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합계 시단표를 해서 1년 동안의 거래 그 누계액만 보여주는 표가 하나 있고요. 잔액 시단표는 이 잔액들만 표시하는 거. 합계 잔액 시단표는 이렇게 잔액도 표시하고 합계도 표시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는 합계 잔액 시단표를 내고요. 그 검증하기 위한 그 시단표 만들 때는 잔액만 보통 가지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단표하고 차변 금액이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게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전편로부터 청계정원장의 전개를 한번 누락한다든지 아니면 이 포스팅을 2번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잘못 적었다든지 아니면 그 왼쪽에 적을 거 오른쪽에 적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개념 과목에 적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맞지 않으면 거꾸로 해서 찾아보긴 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는 예제에서는 미리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생길 텐데 현실적으로는 수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차변 합계가 같이 있더라도 오류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원래 그 자산 비용은 잔액이 차변 잔액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대변 자체가 남는 그런 좀 이상한 거고 또 하나가 부채 자본 수익의 계정 과목은 그 오른쪽에 잔액이 나타나 있는데 거꾸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단표 검증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차변되면 한계가 다 맞긴 맞았지만 하나 거래를 이중으로 했으면 그래도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걸 찾는 방법은 어떤 찾을 수가 있냐면 실제 그러니까 잔액이랑 그러니까 뭐 통장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맞춰볼 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포스팅하는 거를 누락했다든지 아니면 금액을 바꿨었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들은 그 시단표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증해 보는 게 뭐냐면
그 기말에 실제 있는 잔액들이랑 확인해 보는 것들 하면서 이것들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계표, 그러니까 매달 매일매일 그 마감하게 되면 이제 일계표라는 거를 만들고요. 미국 건 관계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별로 관계는 없지만 그 예금 출납에 관한 걸 가지고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리시버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페이엄을 따로 만들어서 만들긴 하는데 지금 제가 저희 80년대 그 미국계 기업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거의 안 하고요. 그냥 컴퓨터로만 합니다. 근데 우리 그 학교에서 그 미국 시기를 가르칠 때 이렇게 따로 하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데 참고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은 아까 처음 하는 걸 마찬가지로 시간표를 만들고 그 보조원장이랑 대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재무조사하고 채권 채무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산 정리를 만들어서 수정 분계 만들고 그 수정 시산표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정산표라는 게 있는데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요. 결산 정리 분계라는 걸 넣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요. 그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손익계 아니라 정산표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했는데요. 그냥 잠깐 보시면 좀 너무 혼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그 우선 지금 이렇게 보죠. 뭐 처음에 이제 기본재산 현금 1,000만 원 하고 건물 2억 원, 보통재산 1,000만 원을 출연 약정을 체결했다. 이거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회계상에는 인식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본재산 현금 1,000만 원 하고 그 건물 2억 원, 보통재산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예금 출납금만 보면은 여기다 얼마 지급하면 될까요? 1,000만 원하고 저기 2천만 기본 재산 1,000만 원하고 보통 재산 1,000만 원이니까 현금 들어온 거가 2천만 원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 화재보험료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가 1,000만 원이 100만 원이 나갔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일부를 빌려줘가지고 5천만 원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 증가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임차료 500만 원하고 부가세 50만 원을 받았어요. 얼마가 들어갔냐면 55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목조 사업 쪽에 그 비품 500만 원치 샀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으면 현금이 나갔거든요. 근데 자영합니다. 이게 거꾸로 여기다 썼어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맞겠죠. 그 다음에 그 목조 사업용 여기서 500만 원을 지급했으면 여기 500만 원이 나갔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을 3천만 원을 받았어요. 3천만 원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종업품을 100만 원치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여기 또 50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면 현금이 예비
교통비 50만 원 지급한 거 있습니다. 다시 50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워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 잔액은 9,75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예금 출납인데 이제 복식보기에서 그 분계를 해보면 예금이 2천만 원이 증가한 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자산에 얼마가 들어갔냐면 기본 재산이 현금 1,000만 원하고 보통 재산 그다음에 기본 재산이 현금 1,000만 원하고 건물이 2억 원이고 보통 재산이 1,000만 원이라서 여러분들 여기 기부금 수익은 얼마 넣으면 되겠어요? 여기 기부금 수익에 1,000만 원을 넣고요. 이게 잘못됐어요. 기본 예산에 얼마 넣을 거냐면 여기 1,000만 원하고 그 2억에서 2억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여기다가 지금 현금값 다시 보기엔 없었는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데다가 얼마 넣을 거냐면 2억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합계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첫 번째 그 분계가 보시면 예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이 2천만 원이 늘었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2억 원이 늘었고 이거는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인데 순자산 계정이 2억 1천이 들었고 기부금 수익하거나 수익 계정이 1,0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실 때 요거랑 보시면 예금이라고 하는 잔액 예금이 증가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금을 여기 맞춰놓으시고 나서 나머지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예금이 일단 그 100만 원이 나갔거든요. 뭐로 나갔냐면 보험료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보험 요거는 어떤 거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고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한 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보시면 다시 예금이 5천만 원이 증가했어요. 예금이 증가했는데 그거의 원인이 뭐냐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증가했거든요. 이 임대보증금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임차인한테 돌려줄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기가 되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5천만 원 증가했고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부채가 5천만 원이 증가한 겁니다. 이거는 언젠가 임차인한테 돌려줄 돈 되고요. 여기 이제 임차인으로부터 연간 임차료 500만 원 받았고 부가세 50만 원 받았으면 현금 기준으로 따지면 550만 원 증가했거든요. 근데 여기 임대 수익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고요. 예술부가세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그 예술부가세라는 거는 우리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가 임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500만 원이고 예술부가세는 뭐냐면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낼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복에서 또 예수금이라고 있는데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하고 4대보험 같은 거를 차감을 해서 지급을 하면 그만큼을 우리가 단체가 가지고 있다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예수금 그래서 잠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내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550만 원 증가했고요.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 요거는 SVAT라고 하는 부채가 발생한 거라고, 부채가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일부 출금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입금 거래가 되겠죠. 전체가 입금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그 비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그러면 500만 원이 나갔을 거거든요. 예금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거가 되고요. 기부자로부터 3천만 원 받았어요. 3천만 원 증가한 거를 쓰시고, 이 예금이 3천만 원을 증가한 거의 원인이 뭐냐면 기부금 수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기부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지급한 관리가 아닙니다. 급여 이렇게 지급했는데 그러면 급여 예금이 일단 1,200만 원이 나갔고요. 그 예금이 1,200만 원 나간 결과가 뭐냐면 급여라는 게 나간 거라서 이거는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한 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을 100만 원어치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 예금이 100만 원이 나갔고 그 결과가 소모품이라고 해서 여기 해놨습니다. 뭐냐면 예금이 100만 원이 나가고 예금이라고 자산이 감소를 했고요. 소모품이라고 하는 그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50만 원이 나갔어요. 다시 교통비가 50만 원이 나갔고요. 그거의 결과가 뭐냐면 여비교통비가 되고요. 부가세 할 때 50만 원이 다시 나갔는데 그거 이렇게 나갔는데 50만 원 나간 거는 뭐냐면 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 50만 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의 이게 부채 증가가 이번에 나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현재 소모품 미사용이 4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금액을 얼마 넣으면 될까요? 여기다가 얼마 넣냐면 60만 원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만약에 8번에서 소모품이라고 안 하고 소모품비로 했으면
여기 와서 11번에 보시면 11번에는 이때는 얼마로 하게 되냐면 이거는 뭐냐면 8번에서 이거를 자산을 안 잡고 비용으로 잡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말 현재 종업금 사용액이 40만 원 남았으면 이 11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종업금에서 40만 원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4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자산을 잡았다가 저기 미사용 실제로 사용한 것만 비용으로 떨어낸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비용으로 잡았다가 남은 것만 종업으로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 종업금이 자산이 100만 원이 생겼다가 종업금이 60만 원이 빠졌으니까 종업금 잔액이 40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종업금은 60만 원이 생길 거고 이거는 비용으로 잡았다가 비용을 100만 원 잡았다가 남은 것만 자산을 올렸거든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를 했는데 감가상각은 현금이 나간 게 아닌데 비품감가상각 비품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비용으로 감가되고 그다음에 건물상각비가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금액이 맞았거든요. 이게 이제 분계라는 걸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 그, 그, 이렇게 분계를 한 거를, 그, 이렇게, 여기 소분계 경, 건물 계정, 이런 데다가 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저기 다 원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예제에서도 이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긴 하지만, 원래 여러분들 풀어보실 때는, 음, 그, 예금 계정 과목은 이쪽에 예금 출납부가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들어온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순자 사항이 여기 증가가 오른쪽에 생겼거든요. 그 기본 조사는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I5번 거가 온 것 같아요. 기부금 수익은 기부금 수익이 가서 첫 번째가 여기에 써온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 보시면 여기 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도 상급 보험료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시도 안 넣어놨어요.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생긴 거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이라는 거가 500만 원이 비용, 수익에서 임대료 수익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 부가세라는 부채가 여기 생겼고요. 비금 500만 원이 여기 부분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기부금 수익이 다시 3천만 원 증가가 됐고요. 급여라고 하는 것이 1,200만 원이 증가한 것 되고요. 여기 승호품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여기 100만 원이 생긴 거고요. 여기교통비가 50만 원 생겼고요. 그다음에 예수부가세 아까 여기 들어갔던 게 나간 거 여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종업금에서 60만 원을 여기서 감소를 시키고 그 비용의 60만 원을 증가시키고요.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50만 원, 200만 원을 여기서 가져왔고요. 비품 감가상각비에 건물 감독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영어로 포스팅, 우리말로는 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지금 이게 학교 전에 시간표인데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개정 과목들 여기다 쭉 쓰고요. 그러니까 예금의 왼쪽 합계가 여기 있는 1억 550만 원이 될 거거든요. 이거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예금의 오른쪽 거는 지출의 요거를 가져온 거거든요. 2천만 원. 그래서 잔액은 8,550만 원인데 요거 잔액이 여기 잔액이 다 맞을 거예요. 성업품은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건데 왼쪽 거를 여기다 쓰시고 그래서 요거는 오른쪽 걸 여기다 쓰시고 그래서 잔액이 40만 원이 됐고요. 건물은 여기 요 각각 이걸 가져와서 이역이 돼서 잔액이 그냥 이역이 될 거고 감가상각유계액은 요거를 가져와서 이쪽이 될 거고요. 비품은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 잔액이 됐고 비품 감가상각유계액은 요거를 여기 가져와서 잔액이 이쪽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예술과 지대는 50만 원 양쪽을 가져와서 잔액이 제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부채는 이걸 가져와서 잔액이 5천만 원이 됐고요. 기본 순자산은 2억 1천을 오른쪽에 증가해서 넣어서 잔액이 됐고요. 기본 수익은 4천만 원권을 여기 가져와서 잔액이 여기 됐고요. 임대수익 500만 원을 가져와서 잔액이 여기 됐고요. 급여 1,200만 원, 보험료 1,000만 원, 수목금비는 60만 원, 여비교통비 50만 원, 감가상각비 250만 원 이렇게 가져오면 금액이 이렇게 요거 금액이 328600, 328600, 잔액이 307600이 맞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렇게 링크를 해서 다 맞아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1,000만 원이 아니다 이거를 쓰면서 100만 원을 썼어요.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을 다 썼네요. 이렇게 하면 금액이 보시면 여기가 안 맞았거든요. 여기도 금액이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안 맞으면 여기서 전개하면서 뭔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 차이를 내보시는데 여기랑 차이를 내보셔서 이게 그로 나눠지면 금액을 잘못 쓴 거예요. 원래 여기다 1,000만 원을 썼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금 수익이 이걸 가져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거든요. 다른 거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금액이 맞으니까 다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가세 예수금을 여기서 이거를 5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또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를 이렇게 나눠 이거를 차이 나는 걸 나눠 보시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이제 그 시산표라는 게 아까도 나왔지만 그 우선 이 갑계 금액이 맞는지 그걸 한번 검증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요만치면 저 자산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이 이쪽에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어, 예수부가세부터 이거는 부채고 이거는 자본인데 이거는 잔액이 어디 나와야 되냐면 이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 이건 수익은 잔액이 오른쪽에 나와야 되고 비용들은 이쪽에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감가상각 누계하고 누계는 자산계정 과목의 평가계정이라서 어떤 면에서는 부채랑 비슷해요. 그래서 잔액이 그러니까 자산계정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잔액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시산표 역할이 합계 금액은 대차 금액을 맞추는 그것도 있고 이 자산 계정 과목들은 왼쪽에 잔액이 나오는 거, 부채는 오른쪽에 나오는 거, 순자산도 이쪽에 나오는 거,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이렇게 하는 걸 검증해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정산표까지 같이 다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 있는 잔액들을 이 잔액을 재무상태표권을 이쪽에다 끌어놓고요. 저기 수익 계정 과목, 비용 과목을 일일이 끌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요거를 가져왔고요. 종업금 계정에 40만 원, 건물의 그 2억 원, 감가상각은 이쪽에 오른쪽에, 비품은 이쪽 거, 그다음에 감가상각 계획은 이쪽에, 그다음에 임차보증, 임대보증금 뭐 잔액을 가져왔고요. 기본재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운용성과표 쪽은 그 수익 기본 수익을 4천만 원 가져왔고 임대 수익을 500만 원 가져왔고 비용들 가져왔거든요. 그렇게 합계를 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가만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채팅방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 금액이 어떤 뜻일지. 채팅방에 아무도 안 써주네. 좀 기다릴까요? 이게 뭐냐면 그 단기 순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 순이익을 여기다가 2,840만 원을 넣으면요. 요게 합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데이시냐면 이번 기회에 기부금 수익이 4천만 원, 임대 수익이 500만 원 그래서 수익 합계가 4,500이었고 비용 합계가 얼마였냐면 여기까지 합치시면 1,660만 원이거든요. 그 차익이 2,8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걸 손익계산에서 운용 성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숫자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이게 맞춰서 양쪽이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예, 단기 순자산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맞고요. 그 우리 비용률 쪽에서는 단기 운영 차익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단기 순이익도 괜찮고요.
이 복식보기를 한참 해보시면 이게 손익계산을 두 번 계산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손익법 그래서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게 순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전에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총수익에서 이 비용을 차감을 하면 그게 그 이익이 된 겁니다. 혹시 이게 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되겠죠. 그게 손익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카드가 어렵지만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뺀 거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보긴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시산표에서 정리된 걸 보셔서 이게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그거가 뭐냐면 부채하고 자본금을 뺀 거가 뭐냐면 그거가 이번 게 단기 손익이 될 수 있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시간표에서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하고 손익계산 운영성과표 개정을 이렇게 쪼개놓으면 차익이 나는데 그게 손익계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되고 이게 단기 순이익인데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순이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채팅방에 쓰신 것처럼 잉여금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잉여금이 돼요. 다른 거 하려면 여기서 아까 마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넣어놓고도 잘 못 찾아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보충해 놓겠습니다. 보통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게 되긴 했는데 우리 재무사표라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현금흐름표는 좀 나서 보통 이게 결산을 할 때는 회계사를 일단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시산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산 쪽하고 자산 부채 쪽하고 손익계산서를 쫙 나눠 놓으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을 만들어놔서 그 숫자가 어디 가냐면 자본변동표로 가서 이렇게 기초자본이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기초 이월 잉여금이 생기고 이번 걸 넣으면 차기 이월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말에 자본 쪽에 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식부기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순서를 어떻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를 만들고 다른 말로는 자본변동표가 아니라 잉여금 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번 기말하고 전기 기말을 비교를 해서 만들어서 순서를 어떻게 만드냐면 손익계산서 만들고 자본변동표 만든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산표를 만들면 바로 두 개를 만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 운용상태표의 차이하고 이쪽의 차이가 맞으면 이렇게 맞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둘 다 뭐냐면 재무제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맞았다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다
뭐라고 말씀드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거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그 저기 정부하고 사회복지 단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 강제적으로 뿌린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다 설치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3.1의 회법인이라는 데서 작년 1월 달에 스타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 3.1의 회법인에 그 신청하게 되면 그 스타스라고 하는 거를 그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비영리를 그 많이 하는 김덕선 회계사를 쓰고 나서 우리 김덕선 회계사는 머리를 샤프한데 굉장히 비판하는 걸 많이 해서 이걸 보시면 썩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걸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브넷이라고 하는 그 영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그걸 그 ERP 비슷한 걸 가지고 쓰는 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쓰시려고 하면 그 복식불기에 대해서 좀 그 기초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인가 서울시 엠플 센터에서 그 결산 공식 그 잘잘못 같은 거를 몇 군데 검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그 작은 단체 회계담당 담당자가 원래는 세무사 사무실에 계시다가 비영리 단체를 갔던 분이라서 그러니까 복식부기나 회계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유료를 쓰지 않고 그 무료를 찾다가 사무엘에서 찾아서 썼는데 그 회계를 좀 알면 사무엘 걸 써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엑셀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이것들을 많이 공부들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유료인데 그 영림원이라고 하는 ERP 만드는 데서 그 시스템에 그 비영리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작년 그 9월 정도부터 그 배급을 한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가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더존이라고 하는 그 영리 회사가 그 이제 비영리 프로그램을 그 개발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제가 혹평하는 건 아닌데요. 그 저기 영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비영리 프로그램은 그 영리 거에다가 얹혀가지고 만들었는데 불만들이 뭐냐면 그 금액이 좀 비싸기도 하고요. AS가 별로 안 된다는 불만들 되게 많이 합니다. 뭐 프로그램 쓰다가 그 문의하려고 그러면 거의 전화가 안 돼서 하루 이틀씩 일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어떤 거 쓸 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그 제가 조그만 거 도와드려 잠깐만요. 이게 그 더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쓰는 스마트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총회연금재단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거랑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잠깐만 다른 데거 볼까요? 제가 조금 한 동아시아 경제연구원이 굉장히 작은 단체인데 거기 보시면 여기 회계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개정 과목 같은 거 여기가 개정 과목을 보시면 우선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이게 수익이고요. 매출 원가, 판관, 이게 비용 개정 과목들인데 음, 여기 이렇게 개정 과목들을 다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보시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미상 매출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개정 과목이 뭐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판매 관리비 쪽으로 가보시면 여기 뭐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그 영리 쪽에서 쓰는 개정 과목들이긴 한데 처음에 개정 과목들을 설정할 때 우리 단체에서 어떤 개정 과목을 쓸 것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는 그게 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영리에서 쓰던 것들을 해서 쓴 건데 저기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산 회계하고 그다음에 공익법을 회계하는 거하고 연계되는 걸 만들 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안 해봤는데 영림원에서 만든 거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개정 과목이 있으면 그걸 다시 이 공표형 회계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소팅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을 만들 때도 정부에 대해서 사회복지 회계에서 공시형 증대를 만들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컨버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좀 안 돼서 불편하긴 한데 그것들은 각 단체에서 좀 고민들을 해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정도고요. 여기 예제 2를 보시면 여기서 다 그냥 여기를 넣으시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이번 주에는 내일 마감을 하지 않고 언제까지 할까요? 토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결 체크를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풀어가는 1번 예제는 좀 이따 카톡방에서 올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너무 좋았는데 질문이나 오늘 배운 거 이외에도 다른 거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너무 어려워서요? 처음에 배우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숙제는 토요일까지 내주세요. 토요일까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